명절을 앞두고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나 지금 글씨체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야 철이 들었나 나는 괜스레 마음이 누그러졌다. 오랜만에 받는 며느리의 선물,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온 택배라니. 속은 서운함이 많았지만 작은 박스 하나에 괜히 눈물이 고였다. 상자 테이프를 조심스레 뜯었다. 포장지 안쪽에서 낯익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선물했던 그 브랜드였다. 살짝 찜찜했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박스를 열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구석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반품 요청 수취 거절로 인한 회수. 잠깐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박스는 우리가 작년에 보냈던 추석 선물이었다. 그것도 며느리가 수취 거절했던 바로 그 물건. 그녀는 그 선물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었다. 마치 새 선물처럼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제야 생각났다. 며칠 전 며느리와 통화하던 중 택배 보냈어요 라던 그 말.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박스를 조용히 다시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줄 메모를 올려놓았다. 이제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다. 그리고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기대는 배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그녀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 감정을 되돌려 보낸 것이다. 싸늘하고 낯선 감정을. 그 안에 담긴 무심함은 어떤 물건보다 날카롭고 어떤 말보다 모진 것이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조용히 꺼내둔 송편 반죽을 다시 넣었다. 그날따라 반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작년 추석 손자 수연이가 내가 만든 송편을 먹으며 웃던 얼굴. 그 웃음 하나에 모든 서운함이 녹았던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조차 선명하지 않다. 기억 속에서조차 흐릿해져 가는 게 더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정리하고 박스를 밖으로 들고 나갔다. 현관 앞에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다. 이젠 더는 감정도 시간도 쓰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택배 잘 받으셨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잘 받았다고만 대답했다. 그 한마디에도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고 가볍기까지 했다. 마치 그 박스 속에 구겨진 진실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나만 바보처럼 진심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백 번을 그 장면이 반복됐다. 박스를 열고 영수증을 보고 다시 닫는 그 순간. 내가 본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식은 마음, 거절의 마음, 의무만 남은 관계. 다음 날 아침 나는 택배 상자에 붙은 송장 스티커를 들여다봤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휴대폰으로 송장 번호를 조회해봤다. 택배사 앱에 찍힌 배송 기록이 낯설었다. 이전 반송 기록이 있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반송 주소 어디서 많이 본 주소였다. 나는 경황 없이 박스를 열고 다시 영수증을 꺼냈다. 영수증 아래에 작은 메모가 연필로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수취인 거절로 반송됨 재포장 요청.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며느리는 이 물건을 한 번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버리긴 아까우니 우리에게 돌린 것이었다. 나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에게 실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무언가가 안에서 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손전등을 켜고 거실 서랍을 열었다. 몇 년째 묵혀두었던 오래된 앨범이 나왔다. 손자가 처음 걸었던 날 며느리가 웃던 사진, 그때만 해도 우리 사이에 벽이 없다고 믿었었다. 그 믿음이 이제는 너무 무모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을 접었다. 이젠 다시는 상자를 열지 않으리라.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잠을 청하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괜히 눈물처럼 보였다. 그저 선물 하나였을 뿐인데 그 박스 하나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너졌던 건 며느리의 태도였다. 나는 거실 한켠 묵혀둔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처음 시집 오던 날의 모습이 있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수줍게 웃던 얼굴. 그 미소는 참 따뜻했고 그 눈빛은 진심 같았다. 처음부터 이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짐처럼 여긴 걸까? 손자가 아장아장 걷던 사진을 보다가 문득 울컥해져서 앨범을 덮었다. 그 애도 지금은 나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에 차마 사진조차 더는 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이었다. 가족 단톡방. 나는 별 생각 없이 알림을 눌렀다. 그 안엔 며느리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번 명절엔 시댁도 송편 사 먹는 걸로. 그 문장 아래 편의점 송편과 함께 놓인 익숙한 선물 박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박스 내가 며칠 전 열었던 바로 그 박스였다. 멀리서도 선명히 보이는 스티커, 포장 방식, 심지어 모서리의 구겨짐까지. 며느리는 그 반품 선물을 자랑처럼 사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계산된 무례였다. 나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단톡방에는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댓글을 달고 있었다. 아, 송편 맛있겠네요. 며느님 센스 짱. 하지만 아무도 진짜 그 박스의 사연은 몰랐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바로 나, 그 선물의 원래 주인. 그 박스를 보며 웃는 그들 속에서 나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단톡방에도. 그저 평소처럼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려둔 반찬 하나를 바라보며 그 아이가 좋아했던 맛이었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 보내줬던 카톡을 하나 열어보았다. 어머님, 수연이 이유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따뜻한 말들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 애와 지금의 그 애가 정말 같은 사람일까 싶었다.
남편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게 물었다. 그 택배 원래 우리가 준 거였지?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남편은 대답 대신 서랍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들고 나왔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감춰둘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일이야. 그 목소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상처받은 건 나만이 아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택배사 앱을 열었다. 아무 말 없이 송장 번호를 검색했다.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다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양복을 입었다. 나는 물었다. 어디 가려고 그래? 그는 대답 대신 한 장의 프린트를 내게 건넸다. 택배 배송 조회네요. 그 안에는 정확히 그 반품 택배가 며느리 주소에서 우리 집으로 되돌아온 기록이 있었다. 이건 증거야.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나도 너랑 같이 가볼게. 남편은 아침부터 아무 말 없이 움직였다. 나는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따라 나섰다. 식탁 위에 놓인 박스, 그 박스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에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반품 영수증을 꺼내 봉투에 넣었고 남편은 송장 복사본을 인쇄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나섰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수없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건물 앞에 이번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괜히 숨이 막혔다. 이 문이 열리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예감. 하지만 나는 문득 손자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감춰졌던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을 떠올렸다.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올라갔다. 도어락 앞에 섰다. 나는 손을 뻗었지만 남편이 대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를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손에 든 박스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기억나지? 며느리는 잠시 얼어붙은 듯 하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거요. 그거 왜 있으신 것 같은데. 남편은 무표정하게 박스를 그녀 손에 들려주었다. 이 안에 반품 영수증도 있고 배송 기록도 다 있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엔 다시 이런 선물 보내지 말아줘. 그 말은 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내내 들리지 않던 그 말, 죄송해요라는 한마디조차 없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문을 닫고 돌아온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평소처럼 양말을 벗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나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커피잔을 바라보다 말없이 싱크대로 가져갔다. 정적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며느리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도 없었다. 연락은커녕 단톡방에는 여전히 예쁜 카페 사진과 손자 웃는 얼굴만이 올라왔다.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것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가만히 박스를 꺼내 들었다. 그 반품 택배에 다시 그대로 포장했다. 포장지 안에 짧은 메모 하나를 넣었다. 이 마음 이대로 돌려줄게. 이번엔 주소를 바꿔 적었다. 며느리 친정집, 그녀가 가장 편안해하는 그곳으로. 주소는 예전에 청첩장을 보며 외웠던 기억이 있었다. 나는 꼼꼼하게 송장을 작성하고 택배 기사에게 직접 건넸다. 남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물었다. 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진짜 그 아이가 편한 곳으로 돌려준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 앞에 놓인 손자 신발을 슬쩍 바라보다 그대로 뒤돌아섰다. 이제는 그 신발도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벨이 울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통화 목록에 남은 기록만 조용히 삭제했다. 이제는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한 대답이었다. 며느리는 아마 궁금했을 것이다. 왜 그 박스를 받았는지, 왜 친정집으로 갔는지. 그 궁금함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풀어줄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택배 도착 알림이 떴다. 정상 배송 완료. 그 한 줄을 확인한 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껐다. 그리고 생각했다. 받을 자에게 줄 것을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우리의 명절도 마음도 이젠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겠다고.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도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의 침묵은 서로가 선택한 거리였다. 하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엄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다. 나는 받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저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어머님, 제가 참 민망한 전화를 드리네요. 우리 애가 괜한 오해를 산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며느리는 그저 잘 보이려다 생긴 일이었고 시댁에 더 잘하려던 마음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 나는 듣기만 했다. 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요동쳤다. 반품 영수증이 들어있던 그 상자를 그녀도 모를 리 없을 텐데. 요즘 애들이 조금 표현이 서툴잖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그건 표현이 서툰 게 아니라 마음이 서운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며느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불 꺼진 거리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요즘 표현이 좀 서툴러서요.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통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거실 한켠에 쌓여 있던 손자의 그림책 더미를 하나하나 꺼내어 상자에 다시 담았다. 그리고 그 위에 손편지 하나를 올려뒀다. 할미는 수연이가 참 보고 싶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그 상자를 조심히 봉인하고 거실 한켠에 조용히 내려두었다. 보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가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조금은 바라고 있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상처를 주고받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오늘도 무언가를 보내지 않고 남겨둔 채 조용히 하루를 접었다. 텍스트. 명절을 하루 앞둔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놀라 문을 열었고 그곳에 며느리와 손자가 서 있었다. 손자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안겼다. 할머니 집에 가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의 팔이 내 목을 감는 순간 나는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듯했다. 미운 마음도 서운함도 그저 안고만 싶었다. 그러나 그 뒤에 선 며느리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손자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말없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거실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번엔 직접 사온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저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 온기는 변함없었다. 점심을 먹고 손자는 마당에서 놀겠다고 나갔다. 나는 창문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며느리에게 물었다. 왜 오늘 왔니?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게 대답했다. 시댁에서 안 오시면 남편이 좀 눈치 보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오늘도 그녀의 선택은 계산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날의 집안은 손자의 웃음과 어른들의 침묵이 이상한 온도로 뒤섞여 있었다. 밤이 되자 손자는 이불 속에서 골아떨어졌고 남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두고 간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잘 포장된 약과 세트와 정성스러워 보이는 카드 한 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손글씨조차 왠지 모르게 마음에 닿지 않았다. 문장 하나하나에 그녀의 진심이 있었을까? 그보다 먼저 아이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우리 집이 좋아서 달려온 것이다. 나는 상자를 닫고 그 위에 손자의 작은 신발을 올려두었다. 내일 그 아이가 돌아갈 때 꼭 이 신발을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신발만은 이 집의 온기를 기억했으면 해서 그 아이만큼은 계산 없는 사랑만을 품고 자랐으면 해서 손자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신이 났다.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오랜만에 본 장난감을 꺼내며 깔깔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우리 어른들의 틈에서 상처를 받아야 할까? 점심을 먹고 며느리는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어딘가 꺼림칙했다. 그녀는 아이를 한번 쓰다듬더니 가방을 메고 황급히 나갔다. 남편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 말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손자는 신이 나 있었다. 내 옆에 찰싹 붙어 앉아 그림책을 펼쳐 보이고 간식도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놀자.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내일이면 널 다시 보내야 하니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밤 9시가 넘어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아, 이제 나가요. 곧 도착해요. 그녀는 밝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엔 피곤함도 미안함도 없었다. 30분 뒤 며느리는 커피숍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손자는 이불 속에서 꿈나라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다소 들뜬 표정으로 말했다. 친구 만나 잠깐 얘기 좀 했어요. 기분 전환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 나는 무심코 그녀가 들고 온 종이봉투를 들여다봤다. 그 안엔 고급 디저트 상자와 카페 영수증 한 장이 구겨져 들어 있었다. 오후 2시 그녀가 나갔던 바로 그 시간의 기록. 나는 그 영수증을 조용히 접어 쓰레기통 가장 밑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기분 전환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릴까? 명절 당일 아침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잠든 손자 옆에 놓일 도시락을 준비하며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이 아이가 돌아가는 오늘 내 마음도 함께 텅 비워질 것이다. 남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칼질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침묵을 채워주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일어났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제보다 더 무표정한 눈빛. 준비 다 됐어요? 나는 도시락을 조용히 싸서 내밀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아이를 챙겨나가는 그녀의 뒷모습,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지켜봤다. 그 순간 손자가 갑자기 뛰어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이거 줄게. 그 아이는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고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그 한 장의 종이에 나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도시락 가방에 손자의 메모를 몰래 넣었으면 좋았을까? 아니면 이 메모는 나 혼자만 간직해야 할 마음이었을까? 그날 오후 나는 거실을 치우고 손자가 놓고 간 장난감 하나를 조심스레 닦아 유리장에 넣었다. 언젠가 다시 올 날이 있다면 그 아이가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다. 도시락을 싸준 날, 작은 사랑을 받은 날. 밤이 되자 조용해진 집 안에서
나는 그 메모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낯설고도 사랑스러운 그 글씨,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랑해요라는 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며느리에게선 들을 수 없던 말, 아들에겐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 하지만 이 작은 손에서 내게로 전해졌다. 나는 메모지를 작은 액자에 넣었다. 식탁 위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비록 며느리와는 거리를 두더라도 이 아이와만큼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리라. 가끔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장 순수한 존재를 통해 되돌아온다는 걸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모처럼 조용한 휴일이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거실 한가운데 손자가 남기고 간 장난감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그 흔적이 오늘만큼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머님, 어제 도시락 감사해요. 아이도 너무 잘 먹었고 저도요. 덕분에 기분 좋은 명절이었어요. 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짧지만 정중한 문장, 정성스러운 말투.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했다. 이런 메시지를 원했던 건 맞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보낸 걸까? 왜 직접 내 앞에서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니, 보낼 수 없었다. 그녀의 진심이 궁금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조차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 대신 나는 식탁 위 작은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최고 사랑해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오늘도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계산도 늦은 사과도 무거운 침묵도 없었다. 아이의 눈빛엔 진심뿐이었으니까.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내가 며느리였던 시절 시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어렵게 꺼냈던가. 그녀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날들. 나도 그 시절 어쩌면 이렇게 무뚝뚝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했다. 그래, 시간이 걸리는 거야. 사랑도 고마움도.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의 마음이 상처받기 전에, 서로의 벽이 너무 높아지기 전에. 오후가 되자 나는 작은 화분을 꺼내 창가에 두고 물을 주었다. 손자가 심어놓고 간 씨앗 하나가 어느새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정말 필요한 건 한 번의 말보다 지속된 관심과 기다림이라는 걸. 며느리의 말 한마디는 늦었지만 시작일 수 있었다. 나는 작은 종이에 고맙다는 글자를 적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보내지 않을 메시지였지만 내 마음을 다듬는 연습이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연습하며 조금씩 닮아가는 존재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다. 다음엔 좀 더 가까이서 말해주길. 아침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밝고 가벼웠다. 엄마, 도시락 얘기 들었어. 수진이 이번엔 진짜 고마워하더라. 엄마도 문자 받으셨죠? 나는 잠시 말을 아꼈다.
응, 받았어. 그 한마디 뒤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그 침묵을 애써 넘기려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엔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수진이도 마음 열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우리 잘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작은 웃음을 흘렸다. 그래, 잘해보자는 말. 얼마나 익숙하면서도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도 애쓴다.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다. 정말 달라진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일지도 몰랐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 문자 한 통에도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이다.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나는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화를 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 나는 그 감정을 작은 액자와 식탁 위 고맙다는 쪽지 속에 하나씩 넣어두기로 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하지만 잊히지 않는 감정. 오후가 되자 나는 손자가 남기고 간 색연필을 꺼내 종이 위에 꽃을 그려봤다. 서툴고 엉성한 선, 그림자도 없는 단순한 꽃 한 송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꽃이 지금 내 마음 같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은 담겨있는 그런 모습. 며느리도 어쩌면 그런 마음일까? 나를 잘 그리지 못해. 서툴게 그은 선들, 그게 그녀가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었을까? 나는 그 그림을 다이어리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서툰 마음도 꽃이 될 수 있다면 그 시작이 오늘이었기를. 밤이 되자 다시 문자가 하나 왔다.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손자였다. 할머니, 다음에 또 놀러가도 돼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럼 언제든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 답장을 보내는 손끝이 조금은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이 내 진심이길 바랐다. 이틀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엔 낯익은 이름 며느리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다. 수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괜찮아. 그 뒤로 잠시 정적. 어느 쪽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가 말했다. 사실 이번 주말에 제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겼는데요. 혹시 아이를 하루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온 그 한마디에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이한테는 주말에 놀러 간다고 얘기해 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 마음 한켠에서 낯선 떨림이 밀려왔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이전 같았으면 몇 번은 따져 물었을 것이다. 왜 갑자기 맡기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온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무슨 음식을 해줘야 좋을까? 친구는 따뜻한 걸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서로를 미워했던 시간들을 조금씩 지워주는 듯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불안했다. 혹시 이 부탁도 그녀에겐 단지 편의일 뿐일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자꾸만 예전에 그녀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명절엔 우리끼리 보내고 싶어요. 어머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애한테 과자 많이 주지 마세요. 그 말들이 속에서 조용히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나 동시에 손자의 환한 웃음도 떠올랐다. 나를 보며 두 팔 벌려 달려오는 아이, 할머니 최고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 그래, 그 아이만을 보자. 그 아이만을 위해 이번 주말을 준비하자.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당근, 달걀, 불고기 재료 하나하나 꺼내며 아이의 입맛을 떠올렸다. 마치 오래전 내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던 그 시절처럼 토요일 아침 종소리와 함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손자는 두 팔을 벌려 달려왔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저릿하게 울렸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후쯤 데리러 올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 속에서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아이를 안은 채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수진아. 그녀는 멈춰섰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니다? 그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무겁고 어색한 공기가 현관 앞을 채웠다. 그녀는 입술을 조금 떨며 말했다. 그게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잘 몰랐어.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 말 안 듣거든 간식 주세요. 초코칩 쿠키 좋아해요. 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우리는 아주 잠깐 서로를 향해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오며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한참 전 첫 명절날 며느리가 문 앞에서 선물 꾸러미만 던져놓고 돌아섰던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왜 얼굴도 안 비추냐고 따졌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마음이 나에게서 더 멀어졌던 건지도 모른다. 그 모든 걸 이 작은 대화 하나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조금은 덜 오해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꺼내놓고 금세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낡은 벽지를 덮고 텅 빈 집안의 공기를 채웠다. 이 집이 다시 가족의 온기를 품기 시작한 듯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맙다, 수진아. 오늘 너 참 많이 용기 냈구나. 그 말이 조금은 늦었지만 그녀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날 오후 시간은 느릿하게 흘렀다. 손자는 간식도 먹고 장난감도 실컷 갖고 놀았다. 나는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내며 내 안에 쌓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다. 할머니, 이거 같이 해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며 아이와 웃음도 섞였다. 그렇게 해가 기울고 저녁이 가까워졌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볼까 하다가 괜히 불편하게 할까봐 손에서 휴대폰을 놓았다. 시간은 7시, 8시, 9시. 늦은 밤이 되도록 그녀는 오지 않았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 어디가 아픈 거지? 어떤 일인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다.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지금 괜찮은 걸까? 심각한 병일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라도? 나는 소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고른 잠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 이상한 고요 속에서 나는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오늘 아침 문 앞에서 무언가 말하지 못한 듯 불안하던 그 얼굴. 혹시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던 건 아닐까? 그걸 참고 내게 아이를 맡긴 걸까? 나는 괜스레 수진이 내게 한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부탁이 담겨 있었던 걸까? 나는 그 말을 너무도 가볍게 넘겨버렸는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나를 믿고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그 신호를 나는 너무 늦게 알아챘다. 가슴이 아려왔다. 오랜 시간 엇갈린 관계였지만 어쩌면 지금이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마주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불 꺼진 거실에서 그녀가 무사하기를 바랐다. 내일 아침이 오면 무조건 먼저 묻고 싶었다. 수진아, 괜찮아? 그 한마디를 이제는 정말 그렇게 부르고 싶었다. 며느리가 아닌 내 딸처럼. 나는 조용히 조명을 낮추고 아이 곁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젠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야 할 때야. 다음날 아침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아이를 안아들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 괜찮아졌어. 병원에서 하루 쉬고 나니까 좀 나아졌대. 그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대체 어디가 안 좋았던 거야? 내 물음에 아들은 망설였다. 그러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수진이
우울증 진단받은 지 좀 됐어.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아들은 덧붙였다. 그동안 말 못했어. 엄마가 걱정할까봐. 나는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지난 말들과 표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명절에 보내온 반품 택배, 식탁에 놓인 선물 상자, 어색한 인사말, 작게 떨리던 눈동자.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 방식이 너무 조용했을 뿐, 그 조용한 외침을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니? 차에 있어. 데려다 주려다가 먼저 올라가 보라고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나도 갈게. 카디건을 입고 현관을 나서며 나는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벽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조용히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표정으로 버티던 수년의 시간들. 그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서운해하며 내 마음만 감싸 안으려 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모른 척한 동안 그녀는 혼자 싸우고 있었다.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에 짓눌린 삶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보던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수진아.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눈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 명절엔 우리 집에서 같이 전 부치자. 내가 좋아하는 동태전 내가 제대로 부쳐줄게. 그녀는 울컥한 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았다. 말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우리의 모든 오해를 천천히 씻어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와 함께 돌아간 수지는 조용히 작은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은은한 향이 배어 있었고 문장은 서툴지만 진심이었다. 어머님 늘 감사했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천천히 그녀의 마음에 닿았다. 엄마가 된다는 게 이렇게 벅찰 줄 몰랐어요. 도망치고 싶던 날도 많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 문장에서 나는 멈춰섰다. 그동안 내가 그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제 저도 어머님께 딸처럼 다가가고 싶어요. 나는 몇 번이나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동안 그녀를 며느리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인 한 여자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짧은 답장을 썼다. 수진아. 우리 같이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자. 다음 날 아침 그 답장을 그녀의 신발장 위에 올려두며
나는 마음속에 오래된 벽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택배가 도착했다. 안에는 고운 보자기에 쌓인 상자와 카드가 있었다. 카드를 펼치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이번엔 반품 아니에요. 제 진심이에요.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비누와 도자기 접시, 그리고 레시피 노트가 담겨 있었다. 노트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님표 전 레시피 배우기 프로젝트 1탄. 나는 웃으며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엔 동태전 만드는 법과 기름은 넉넉하게 어머님처럼 살살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처음 반품 택배를 받았을 때의 서운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나와 가까워지고 싶었고 나는 그것을 이제서야 알아챘다. 나는 레시피 노트를 주방에 세워두고 식탁 위에 작은 들국화 한 송이를 꽂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서 와, 수진아. 우리 집에 우리 명절에